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영국 방산을 뒤흔들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되며 전 세계 고위 관계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은 이미 위기 대응에 나선 상태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발언까지 했다고 하죠. Understanding whiteness and white rage taught by a woman who described the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국방부 장관인 제임스 카터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꾼 그날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국방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탁자 위의 서류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리처드 그레이엄이 숨을 헐떡이며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리처드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손에는 빨간색 표지에 두툼한 문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던지듯 놓았어요. 서류가 미끄러지며 제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리처드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한국 방위산업 성장과 세계시장 영향력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면 미국의 도움으로 겨우 군대를 유지하는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리처드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어요. 한국 따위가, 그 동양의 작은 나라가. 리처드는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자제품이나 만들던 나라가 무슨 첨단 무기를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리처드의 눈에는 한국이란 여전히 가난하고 작은 아시아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유럽과 중동 국가들까지 영국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다는 사실에 그는 치를 떨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페이지별로 넘기며 읽어나갔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놀라운 내용이 시작됐어요. 명확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제 눈앞에 펼쳐졌죠. 한국이 이미 영국을 뛰어넘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저 또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작년 대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30% 증가했고 영국은 5% 하락했다는 통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페이지를 더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중동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영국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리처드는 여전히 이 보고서가 조작되었을 거라 믿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겨우 군대를 유지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냐며 불평했어요. 리처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직감했어요. 종합분석 페이지에서는 한국의 주요 무기 시스템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KF-21 전투기는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났죠. 현무 미사일은 정확도와 파괴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AI 드론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의 드론 기술은 이미 영국을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영국이 자랑하던 방위산업 기술이 한국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모든 내용이 차트와 수치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었죠. 저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가서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리처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이 저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한국 방문을 결정한 다음 날 저는 워싱턴에서 온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런던의 하늘은 다시 흐려졌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암시하는 것 같았죠. 회의실에 앉아 있으니 리처드가 여전히 불쾌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회의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미국이 우리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 리 없다며 한국을 단지 군사적 완충지대로만 여긴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스크린에 미국 국방부의 동아시아 전략 담당자 윌리엄 하트가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영국도 드디어 한국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에 리처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무엇이 문제냐는 리처드의 비꼬매 윌리엄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대만 유사시
한국 없이는 미군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저와 리처드는 동시에 놀라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니요? 세계 최강대국이 그 작은 나라를 의지한다고요? 믿기 어려웠어요. 윌리엄은 화면을 통해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였어요. 한국의 AI 방공 시스템은 미국보다 탐지율이 30% 높고 반응 속도가 2배 빠르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AI 전투 시스템을 도입 중이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과 무인 전투 시스템은 미군 작전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믿기 힘든 현실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우리가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단호하게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이제 군사기술 파트너이며 영국도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국방부 참모들을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마치 우리가 내릴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참모들은 하나둘 회의실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다양했어요. 호기심, 의문, 불안 등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제가 한국 방문 계획을 언급하자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앞서 본 보고서와 미국과의 회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이미 영국을 앞질렀다는 사실과 미국마저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 침묵을 깬 것은 제임스 콜린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저에게 질문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에게 배울 것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콜린스의 말에 주변에서 몇몇 고개를 끄덕이는 참모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작은 아시아 국가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자존심이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요.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보고서와 화상회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군사력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직접 방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어요. 리처드는 창가에 서서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회의 내용은 그에게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회의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는 방문이 시간 낭비라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기술 협력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시선이 저와 리처드에게 집중됐습니다. 리처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결단력도 함께 있었어요. 리처드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면 더 이상의 논의는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신이 묻어 있었지만 적어도 한국을 직접 볼 의향은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저와 리처드만 남았어요. 창밖에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 방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이 영국 국방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곧 우리는 한국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리처드는 비행기 안에서 줄곧 무뚝뚝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이 여행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기대와 긴장이 섞인 마음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되었어요.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런던 히드로나 파리 샤를드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마치 영화에서 보던 미래 도시의 한 장면 같았어요.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긴 줄을 예상했지만 그런 것은 없었어요. 대신 얼굴 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게이트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단 몇 초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리처드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뭐지? 리처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공항에서도 보지 못한 효율성이었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AI 로봇들이 자동으로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작은 로봇부터 인간 크기의 로봇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죠. 리처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경멸이 아닌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가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맞이한 것은 운전자가 없는 수소 전기 자율주행 차였습니다. 차량은 저희의 숙소까지 자동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했어요. 차에 타자 부드러운 전자음이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차는 소음 없이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도로에서 바라본 풍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래적인 도시 경관과 초고층 친환경 빌딩들이 지평선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수직 정원이 건물 외벽을 장식하고 있었죠. 이게 우리가 알던 한국이 맞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제 놀라움이 역력했어요. 그가 상상했던 가난하고 작은 아시아 국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분명히 런던보다 더 발전된 미래 도시였어요. 차는 우리를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교통, 어디서나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기 직전 리처드가 마침내 침묵을 깼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호기심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한국 국방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호텔에서 국방부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리처드는 어제보다 조금 더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적어도 호기심은 생긴 듯 했어요. 국방부 건물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런던의 국방부가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는 건물이라면 서울의 국방부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돋보였어요. 투명한 유리와 태양 전지판으로 둘러싸인 건물은 마치 우주선 같았습니다. 입구에서 박민수 장군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환영했어요. 카터 장관님, 그레이엄 차관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장군은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리처드가 숨을 들이켰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에는 테이블이 없었어요. 대신 공중에 떠있는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방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홀로그램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장군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최신 기술입니다. 우리 전략회의에서 사용하고 있죠. 리처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홀로그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직 시제품 단계에 불과한 기술이 여기서는 이미 실용화되어 있었어요. 박 장군이 손을 움직이자 홀로그램이 변했습니다. 처음 나타난 것은 거대한 포신을 가진 자주포였어요. K9 자주포입니다.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홀로그램은 자주포의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포탑이 회전하고 내부 구조가 드러나며 성능 데이터가 옆에 표시되었어요.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 수출된 현황이 지도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박 장군의 또 다른 손짓에 홀로그램이 변했어요. 이번에는 전투기였습니다. KF-21 전투기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죠. 전투기는 홀로그램 안에서 실제로 비행하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스텔스 성능, 무장 시스템, 항전 장비 등의 상세 정보가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분석 자료도 볼 수 있었어요. 다음은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입니다.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까지 완비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시뮬레이션이 홀로그램으로 펼쳐졌어요. 정확도와 파괴력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장군은 가장 인상적인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AI 군집 드론 시스템입니다. 스스로 판단의 작전을 수행하는 최첨단 드론 전력이죠. 수십 개의 작은 드론들이 홀로그램 속에서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중앙 통제 없이도 서로 소통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리처드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불신과 경멸은 사라지고 이제 놀라움과 당혹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박 장군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내일 국방연구소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국국방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어제의 홀로그램 브리핑이 충격적이었지만 오늘은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리처드는 어제보다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이제 경멸이 완전히 사라지고 진지한 관심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연구소는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홍채 인식, 안면 인식, 그리고 몸무게와 걸음걸이까지 분석하는 다중 생체 인증 시스템을 통과해야 했어요. 영국에서는 아직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이수연 박사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MIT에서 로봇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국방연구소의 핵심 기술팀을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의 미래 군사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박사의 안내로 우리는 거대한 시험장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본 첫 번째 기술은 어제 홀로그램으로 보았던 AI 군집 드론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중앙 통제 없이도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의 신호에 따라 수십 개의 작은 드론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즉시 대형을 바꾸고 목표물을 탐지하면 스스로 작전 계획을 수립했어요. 모든 것이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리처드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직 단일 드론의 반자율 비행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이미 집단지능을 가진 드론 부대를 운용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로봇 테스트 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율형 전투 로봇입니다. 현재 DMZ에서 실전 운용 중입니다. 인간형 로봇이 아닌 4개의 다리를 가진 로봇이 등장했어요. 어깨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었지만 등에는 소형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로봇은 험난한 지형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이 박사는 이 로봇들이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직접 볼 수 없었지만 데모 시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입니다. 이론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차세대 군사 통신이죠. 이 박사는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한 통신 방식을 설명했어요. 누군가 도청을 시도하는 순간 통신 자체가 파괴되어 침입 시도를 즉시 감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국군 전체 통신망에 적용을 시작했다는 설명에 리처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박사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한국의 군사 위성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지구 궤도에 10개의 군사 위성을 운용 중입니다. 10cm 크기의 물체까지 감지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갖추고 있죠. 스크린에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지상 이미지가 표시되었어요. 자동차 번호판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박사는 한국이 개발한 AI 이미지 처리 기술로 기존 위성보다 10배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연구소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리처드와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충격과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리처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와 리처드에게 완전한 충격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보고서를 준비했어요. 리처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의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한국과 협력해야 해요.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날 저는 곧바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영국 국방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땠나? 보고서가 사실이었나? 한 참모가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가 본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의 첨단 시스템, 한국 국방부의 3D 홀로그램 브리핑, 그리고 국방연구소에서 본 미래 군사 기술들까지. 말을 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은 현재 영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가 앞으로 나서서 자료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K9 자주포의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미 우리의 AS-90을 완전히 앞질렀어요. 리처드는 계속해서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시리즈, 그리고 AI 군집 드론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회의실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리처드가 자율형 전투 로봇과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어요. 이 기술들은 우리가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것들인데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현실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으며 마지막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산 시장에서 완전히 뒤처질 것입니다. 이미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영국 대신 한국의 무기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어요. 우리의 국방 산업이 생존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저의 말이 끝나자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영국의 자존심을 내세워 반대했고 다른 이들은 현실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토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의견이 나온 후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국방장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은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이 선언의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가 곧 동의의 목소리가 하나둘 들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처음에 가장 반대했던 이들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가에 서서 런던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비가 우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리처드가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한국과의 군사협력 발표 이후 며칠 동안 영국 국방부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조직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온 느낌이었어요. 협력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가 분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내각회의에서 총리는 저를 불러 중요한 임무를 맡겼어요. 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국방의 미래가 달린 중책이었어요. 카터 장관, 당신이 이 임무를 맡아주기 바랍니다. 한국을 직접 보고 온 당신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요. 총리의 말에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선명했어요. 그들의 기술 혁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영국에도 필요했습니다. 임명식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사무실로 안내되었어요. 넓은 창문으로 런던의 전경이 펼쳐진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한국과의 초기 협력 안건이 담긴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리처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그는 가장 열정적인 협력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임스. 당신이 일을 맡게 되어 다행이에요. 리처드는 그동안 준비한 세부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K9 자주포의 기술 도입, KF-21 전투기와의 공동 연구, AI 드론 시스템 개발 협력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담겨 있었어요. 역사적인 변화가 될 겁니다. 영국 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거예요. 리처드의 눈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한국을 무시하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현실을 직시한 그는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런던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빅벤과 국회의사당, 템스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영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사 속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본 첨단 기술들이 떠올랐습니다.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AI 군집 드론, 자율형 전투 로봇, 양자 암호 통신. 이제 이 기술들이 영국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었어요. 한국의 박민수 장군과 이수연 박사에게 협력 의사를 전달하는 공식 서한이 이미 발송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곧 한국 대표단이 런던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영국과 한국의 공동 연구팀이 구성될 것이었고 상호 기술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터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런던의 건물들이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다. 영국의 오랜 자부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배움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영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다가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도 같은 결의가 보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어요. 단지 군사기술만이 아니라 선입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의 중요성도 깨달았죠. 한국은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리처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혁신 정신과 도전 의식에 감사해야겠죠. 우리가 안주하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됐네요. 그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赤木俊夫さんの墓前に、お墓参りをされる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최근 유명 반도체 연구원의 폭탄 발언으로 인해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하며 심한 질타를 보냈다고 하죠. 하지만 그가 한 자료를 보여주자마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케다 유지입니다. 일본 최고의 반도체 기업 니온테크의 수석 연구원이죠.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며 일본 반도체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만큼 일본 반도체 기술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 저를 짜증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가 않더군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보는데 한국에 대한 기사가 줄지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말이죠. 기사를 보며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고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버린 기술 쓰레기를 주어 겨우 따라하는 모방꾼에 불과하니까요. 역사적으로도 오래전부터 그래왔죠. 저희 덕분에 발전을 해놓고는 오히려 저희에게 불만만 품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나라였잖아요. 게다가 10년 전 도쿄대 시절 한국 교환학생들이 일본 기술 자료를 훔쳐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더욱 한국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남의 것을 뺏고 베끼려고만 하는 그런 파렴치한 나라를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지금 삼성과 현대가 세계적 기업이라고 다들 떠들어대지만 솔직히 말하면 도요타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삼류 기업이에요. 어찌 감히 우리 일본과 겨루겠다는 건지 가소롭습니다. 무슨 실력으로요? 저품질 메모리 반도체나 대량 생산하는 공장 노동자들이 진정한 기술을 이해할 리 없죠. 중국과 다를 게 없는 놈들이에요. 아니, 그들보다 더 심할지도 모르죠. 그에 반해 일본 반도체는 세계 최강이며 영원히 그들은 따라올 수 없어요. 이것이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15년 동안 연구한 제가 보증하니까요. 물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저는 연구실에서 신입 연구원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반도체의 역사가 곧 세계 반도체의 역사라고 신입들에게 강조했어요. 10명의 신입들은 성공한 연구원인 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우리 일본은 반도체 강국이었고 다시 그 영광을 되찾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나카무라가 최근에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질문을 하더군요. 그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질문은 항상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민 없이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며 잠시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커봤자 도요타만큼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죠. 일본의 기술력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제 말에 신입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일본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더군요. 그때였어요. 가장 조용하던 모리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이 없던 친구였어요. 모리는 그렇다면 왜 우리 회사가 한국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순간 실험실이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가슴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런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얼버무리며 한국에서 사는 게 비용 효율이 좋을 뿐이며
기술력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어요. 그런 제 대답이 썩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모리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른 신입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작은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려 12나노 공정에 대한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리의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제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어요. 모리의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해 그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한국 따위가 일본을 이길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검색 결과가 나타난 순간 제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 점유율 35%, SK하이닉스 점유율 18%,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점유율 합계 2%. 뭐지? 이게 말이 돼?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일본 반도체가 이렇게 약해졌다니. 말도 안 됩니다. 거짓이에요. 가짜 뉴스겠죠. 급하게 다른 사이트들도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조작된 데이터일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귓가에 쿵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도요타의 2배라니. 이건 모욕입니다. 일본의 자존심인 도요타보다 한국 기업이 2배나 크다고요? 제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사라졌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헛소리.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한국 놈들이. 그들이 어떻게. 불가능해요. 15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일본 반도체는 다시 부활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혹시 제가 15년 동안 착각 속에 살아온 걸까요? 그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제목만 보고도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삼성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교토 마테리얼 인수.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바지를 적셨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토 마테리얼은 우리 회사의 핵심 공급 업체였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의 기술 주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산업평론가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이제 일본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해야 한다고. 그 단어들이 제 자존심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일본이 한국에 의존한다고?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자산업의 선두주자였던 우리 일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충격은 계속되었어요. 니온테크의 최대 고객사였던 소니와 도시바가 한국 반도체 기업과 직거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츠비시 전자도 삼성과 반도체 협력 계약을 체결했어요. 배신자들. 모두 일본을 배신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대로라면 니온테크의 매출은 40%나 감소할 위기였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요? 제 삶의 의미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사내 전화가 울렸어요. 사장 마츠 히데키의 비서였습니다. 즉시 사장실로 오라는 지시였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장실로 향하는 복도가 마치 사형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걸라 사실을 말이죠. 긴장된 상태로 사장실 문을 열자 마츠이 사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이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죠. 그는 이대로 가면 니온테크는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회사가 망한다고?
일본의 자존심인 니온테크가?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말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게 당장 한국에 가서 기술 차이를 직접 확인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최고라는 환상을 가질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환상이라고요? 15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고요?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들에게 배우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장의 눈에서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단칼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회사 상황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로 고래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돌아와 여권을 꺼냈죠. 그리고 다음 날 밤 비행기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한국 따위에 가야 하는 거지?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도쿄의 불빛은 점점 작아졌고 그와 함께 제 자존심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싫었어요. 아니, 혐오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유지 한국인들은 우리 기술을 훔쳐간다. 저는 복잡한 머리를 잠재우려 비행기 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니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일본 반도체의 전성기를 이끈 연구진입니다. 80년대에 우리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 영광의 역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자리 일본인 사업가가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 출장인가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한 달에 2번씩 서울에 갑니다. 삼성과 거래하죠.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 기업을 칭찬하다니요. 배신자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은 어둠뿐이었어요. 마치 제 미래처럼요. 일본의 자존심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켰어요. 스크린에는 최신 삼성 로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일본 항공사인데 한국 기업의 시스템을 사용하다니요. 이건 어디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의 자존심이 아직도 저항했지만 이성은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번 출장의 목적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니온테크를 살릴 방법을 찾는 것이었죠. 그렇게 3시간의 비행 끝에 기장이 착륙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인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밝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제 선입견과는 달랐죠.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너무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의심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일 뿐이라고요. 활주로를 빠져나와 게이트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여전히 거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곧 한국 땅을 밟게 될 생각에 속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전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기술력은 일본만 못할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첫 충격이 밀려왔어요. 여기가 진짜 한국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일본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생체인식으로 순식간에 끝났어요. 제 여권을 스캔하는 속도가 일본보다 2배는 빨랐습니다. 이건 우연이겠지 하며 자기 위안을 하며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공항 로비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에 접속했을 때 2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오지 인터넷 속도가 일본보다 10배나 빨랐어요.
대용량 파일이 몇 초 만에 다운로드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초고층 빌딩들, 첨단 디지털 광고판, 그리고 거리 곳곳에 보이는 스마트 기기들. 도쿄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느껴졌죠. 택시기사는 친절했습니다. 그가 한국어로 말했지만 스마트폰 앱이 실시간으로 일본어로 번역해 주었어요. 기사가 일본에서 왔는지 물었고 저는 반도체 회사에 근무한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방문하는지 추측했어요. 그의 말에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계속 한국 반도체가 세계 최고라며 주식 덕분에 택시를 현금으로 샀다고 자랑했어요. 마지못해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그의 자부심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호텔에 도착해서야 그의 수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어요. 멀리서 봤을 때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일본 어느 공장보다 규모가 컸고 첨단 설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안내원이 공장을 소개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제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클린룸은 일본 표준보다 훨씬 엄격했고 자동화 시스템은 우리보다 3세대 이상 앞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중얼거렸지만 누구도 듣지 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으니까요. 특히 UV 장비를 보는 순간 제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어요. 우리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이요.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점심시간 공장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한국을 무시해온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공장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마친 후 본격적인 공장 견학이 이어졌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한국으로 보낸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보게 될 것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내원은 먼저 삼성 반도체 클린룸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방진복을 입고 특수 에어 샤워실을 통과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일본의 클린룸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먼지 입자 관리 수준이 일본보다 5세대나 앞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10나노급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구역입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0나노급이라니. 우리 니온테크는 아직 14나노에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율이 겨우 70% 수준이었죠. 하지만 여기 삼성의 수율은 95%가 넘었어요. 특히 EUV 공정 라인을 보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일본은 아직 이 기술을 상용화하지 못했어요.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삼성은 이미 수년째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사에서 독점 공급하는데 전 세계에 몇 대 없는 장비입니다. 저희 삼성은 가장 많은 수량을 확보했죠. 안내원의 말이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장비 한 대 구매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삼성은 이미 수십 대를 운용 중이라니요. 오후에는 SK 하이닉스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충격은 더 컸어요. SK 하이닉스의 AI 반도체 개발 현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엔비디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차세대 AI 반도체를 개발 중입니다.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적용한 AI 칩이 될 거예요. 현장 연구원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은 이런 글로벌 협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어요. 이제 일본 반도체는 끝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받는 동안 한 장의 슬라이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전 세계 첨단 전자제품에서 한국 반도체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차트였습니다. 스마트폰, 서버, 자동차, 전자장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지배적이었어요. 한국 없으면 일본 경제도 멈춘다는 슬라이드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가전제품, 자동차, 로봇 산업 모두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든 펜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타케다 씨 괜찮으세요? 옆자리의 일본계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삼성으로 이직한 일본인이었어요. 한때 우리 회사의 선배였던 사람이었죠.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믿어온 세계관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과거 우리는 한국을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였어요.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얹어져 있었지만 타이핑을 시작할 수 없었어요. 보고서에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현실을 솔직하게 사장님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일본은 왜 이렇게 뒤처지게 되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일본은 왜 망했고 한국은 왜 떴는가? 먼저 일본의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종신 고용 시스템부터 시작했어요. 한때 일본의 자랑이었던 이 제도가 이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나이와 연차로 평가받는 연공서열 문화도 문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기업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취해 변화를 거부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쓴웃음이 났어요. 지금까지 제가 반도체 업계에서 해온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을 주저했던 순간들, 외국 기술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만심. 모두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에 기여했던 요소들이었어요. 그 옆에 한국의 성공 요인을 적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도전했죠. 초격차 기술에 대한 집착적인 투자도 놀라웠어요. 매출의 3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니 일본 기업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도약이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어디든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주저없이 뛰어들었죠. 일본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세계를 무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가져온 결과는 가장 아이러니했어요. 당시 우리 일본은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소재 자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어요. 불과 3년 만에 핵심 소재들을 자체 개발하거나 대체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위기가 기회였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없으면 제품 생산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자랑이던 가전제품들, 카메라, 게임기, 자동차, 전자장치 모두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문서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쓰라린 진실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를 뛰어넘었다.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이제 도쿄보다 더 밝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호텔방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니온테크 한국지사의 직원이었어요. 내일 SK 하이닉스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SK 하이닉스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센터의 책임자가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그의 첫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2030년까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50%라니.
현재도 두 회사의 점유율이 이미 40%에 육박한다고 했습니다. 작년보다 5% 증가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연구소 내부를 돌아보는 동안 AI 반도체 개발 구역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공지능용 반도체 시장은 매년 40% 이상 성장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2025년까지 엔비디아를 추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반도체 개발 현황도 충격적이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테슬라, BMW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반도체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양자 컴퓨터 분야였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손을 놓은 이 분야에서 한국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삼성은 IBM과 공동으로 차세대 양자 컴퓨팅 칩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미래 전망 브리핑 자료를 받아들고 충격에 빠졌어요.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2030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1% 미만의 점유율만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거의 사라지는 수준이었어요. 점심시간 한국 연구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일본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어요. 과거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일본이 다시 살아남으려면 한국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도전 정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과감한 투자 결정. 모든 것을 배워야 했어요. 사장님께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려면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으면 일본도 망한다는 사실이요. 보고서 초안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냉혹한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일본의 모든 첨단 산업 마이너스 자동차, 로봇, 전자제품, 심지어 의료기기까지 마이너스 모두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어요.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자만심에 빠져 있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제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변방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가장 아픈 현실은 일본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인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반도체의 초격차였습니다. 5세대 이상 앞선 기술, 10배 이상의 투자 규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모든 면에서 우리는 뒤처져 있었어요. 도쿄 하늘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사장님과 동료들에게 이 현실을 전해야 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되었어요. 착륙을 준비하며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어요. 한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편견이 하루하루 무너져 내렸어요.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한국이 제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었으니까요. 한국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눈이 열렸습니다.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어요. 한때는 세계 최고였던 일본의 땅을 밟으며 이상하게도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충격이 우리 일본을 다시 일깨울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진정한 혁신과 도전의 정신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사장님께 보고할 생각을 하니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